경제 발전, 이 유신체제 아니었더라면은 안 됐던 거냐? 유신체제와 경제 발전과의 관계, 그 부분을 전성인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전성인 선생님, 깜빡 잘못했습니다. 김진방 선생님, 그러면 한 분만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성인 선생님이 오늘 어디 가셨구나. 예. 김진방 선생님, 아주 어려운 걸 질문 주셨네요. 예, 현문의 후답을 하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런 물음을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고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저도 이제 그런 질문에 참 답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게 한번 유신체제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나누어서 보면은 좀 답이 더 쉽지 않을까.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근데 무엇을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느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투자가 우리나라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위에 2, 3, 2, 1, 2 이렇게 다루게 거의 GDP의 3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30% 이상이 기계를 만들어내고 공장을 지었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유신체제하에서도 굉장히 높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이 높죠. 근데 이 투자가 그때 당시에 보면은 내자와 외자를 조달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중화공업 육성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외자 조달이 한 55%가 되고 내자 조달이 45% 정도가 됩니다. 차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유신체제가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줄여서 말한다면은 저는 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자 부분은 가능했으리라고,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외자 부분은 좀 어렵다. 그 당시 외자 조달이라는 것이 바로 국유화된 은행의 지불 보증에 의해서, 즉 국가의 지불 보증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업들의 신용만으로 외자 조달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달을 하더라도 높은 금리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유화된 은행이 지불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외자 조달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유신체제가 아니었으면 경제 성장률을 좀 낮을 수도 있었다. 외자 부분만 본다면. 근데 내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었겠죠. 오히려 내자는 더 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두 개 중에 유신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였다면 얼마만큼의 내자가 더 늘어났고 얼마만큼 외자가 줄어들었을까?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전체적으로 주는 쪽으로 저는 배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내자와 외자의 조달된 자금을 무엇을 했느냐, 어디에 지출을 했느냐 하면은 수출산업 그리고 중화공업에 집중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수출과 중화공업에 집중한 것은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대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대체는 이제 60년대 초에 이루어졌는데 수입 대체 위주보다는 개방 경제가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 물론 개방 경제는 동시에 양극화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반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통계적으로 통계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향에 있어서 중화공업 육성. 이 부분은 의견이 제일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중화공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과 경공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에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연구자들은 중화공업이냐 경공업이냐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조업 위주로 나가면은 대부분 다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공업 육성이 크게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동태적으로 길게 보면은 70년대는 중화고급 육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와서 삼저 상황에서 그때 했던 중화공업, 과잉 투자됐던 중화공업이 덕을 봤다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공업 육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고 그렇지만 다수 의견은 제가 보기에 다수 의견은 제조업이면은 다 고루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출주도 제조업 이 부분인데 이제 수출 부분은 뭐 그랬고 중화공업은 좀 갈리는 의견이 있다. 그 다음에 방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내자 외자. 두 번째는 방식, 그 방향은 수출과 중화공업이다. 근데 중화공업은 아리송하다. 이제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유신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역효과를 냈다라는 지적들이 더 다수입니다. 즉 방식이라 하면 이제 성자를 미리 정부가 뽑는 거죠. 간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무엇을 하라. 중화공업을 육성하기로 했으면은 이미 공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업이 어디에 들어갈지 무엇을 할지를 다 정해주고 심지어 누구는 누구와 얼마를 거래하라까지도 지정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성자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리 성자를 정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것이 한 가지 방식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성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성자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야겠죠. 밀어주는 방식으로서 소위 금융억압과 금융특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채금리에 비해서 은행금리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은 국유화된 은행들이 시장금리보다 낮게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돈을 저축할 데가 없으니까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아진 돈을 이제 간택된 기업들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금융억압과 금융특혜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성자를 선택했고 간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차단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중화공업이 이제 성급하게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절이 됨으로써 70년대 경제가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것이 이제 다 이제 알려진 평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70년대는 안 좋았지만은 그덕특히 80년대가 좋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나름대로는 좀 수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70년대 당시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과 성자 간택 중에서 중화공업 육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80년대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는 오히려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타당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쪽이 조금 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의견들을 빌어서 저의 의견을 숨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한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꽤 높았다. 그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근데 그 많은 투자는 상당 부분 그런 국유화된 은행의 역할이 컸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신체제가 좀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성장률 자체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기여 여부였습니다만은 이제 그 후로 그 후유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저는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경동준 선생님이 좀 첨가해서 몇 마디